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무역사 시간 끝난 줄 아셨죠? 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의 대한민국 무역사 시간을 모두 정리하고 실전에서 무역관으로 일하셨던 우리 홍익기 선생님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대한민국 무역사를 훈훈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홍익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진짜 장장 거의 한 반년에 걸쳐서 이 시리즈가 꾸준히 나왔어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렇게 마치게 되어서 정말 보람있고 증시각도 TV 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셨겠어요. 이거 진행하시면서. 덕분에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선 제가 1978년도에 코트라 입사를 했는데 네.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은 우리나라 수출 카탈로그 만들어서 해외 공관과 무역관에 보내는 거예요. 예. 해외 바이어들한테. 네. 처음에는 수출 카탈로그 참 열심히 만들었어요. 한 3년. 그 다음에는 시트라 80이라고 옛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동 그쪽에는 그때는 그게 허허벌판이 있어요. 허허벌판이 네. 정도가 아니라 지금 트레이드 센터 있는 데가 총무처 부지였는데 거기가 네. 이렇게 흙더미가 쌓여 있었어. 네. 그래서 그 흙더미를 다 밀고 거기다가 국제박람회를 했는데 그래서 네. 가건물들을 들여가지고 1982년에 국제박람회를 하면서 저는 홍보 업무하고 안내하는 담당을 했었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가건물도 막 지어가지고 막 기업들 넣어가지고 기업들이 뭘 만드는지 막 보여주고 했던 거. 네. 그 시절은 그 근처에 그렇게 큰 건물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그리고 1983년에 제가 처음으로 무역관 근무를 나갔는데 중남미 콜롬비아의 보고타 무역관. 네. 보고타는 해발 높이가 거의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예요. 아이고. 그런데 가면은 한 2650m 정도 되는데 거기는 계절의 변화가 없어. 따뜻한 봄 날씨에 거기에 사는 꽃들은 항상 봄이기 때문에 항상 피네. 항상 꽃을 펴. 잔디는 네. 가을 겨울이 돼야 누렇게 졌다가 다시 피잖아. 그쪽은 항상 새파래. 네. 그런 지역이에요. 사시사철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런데 고지대다 보니까는 산소가 희박해. 음.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완전 연소를 못하고 길거리에서 휘발유 냄새가 심해. 그리고 일반인들은 고지대 와서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면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잘못하면 혼절을 한다고. 혼절까지. 단순히 머리 아픈 고산병 그래서 수준이 아니고. 거기서 3년간 근무한다는 거는 사실은 몸을 많이 버릴 수도 있어요. 산소가 희박한 데서 계속 사니까는 평시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가가지고는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콜롬비아. 네. 요즘에 콜롬비아가 그래서 자전거 잘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폐가 발달해가지고 이 가슴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해요. 그래서 에콰도르 사람이나 콜롬비아도 이제 평지도 많아. 그런데 일부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인체 발달 성향이 틀려. 폐가 흡수를 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니까. 커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폐가 굉장히 커져, 상체가. 그렇군요. 그리고 힘이 좋아져, 그 사람들이. 최근에 그 자전거 엘리트 대회 나가면 콜롬비아 애들이 계속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게 하도 높은데 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이제 알겠네요. 산소 흡입 능력이 좋으니까 맞아요. 산악 자전거를 잘 타는구나. 그러니까 숨 차고 이런 거를 잘 견디는 거죠. 네, 그렇구나. 신체 구조가. 전 거기서 근무할 적에는 그때는 군수품 수출 업무를 지원을 했어요. 네. 근데 군수품 수출은 일반 상품하고 틀려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비문으로 해야 돼. 즉 암호로 해야 돼. 팩스나 이메일은 보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안 돼. 그 당시는 텔렉스라는 게 있어서 거기다 또 평면으로 쓰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비문으로 바꿔가지고 암호로 거래. 사실 이메일로 거래하고 바쁜 입장에 그걸 맨날
비문으로 바꿔 써야 되고 그런 상품을 수출할 적에는 미국의 허가를 또 득해야 돼. 군수품무. 그건 우리나라 무관을 통해서 우리 국방부를 통해서 미국 허가를 득해. 네. 예를 들면 미국 국방부의 허가를. 네. 그 당시 내가 보고타 무역관에 근무할 적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그때는 거기 나와 있는 주재원들이 없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파나마에 있는 주재원이 보고타에 오면은 보고타에서 내가 주변국에 이렇게 통역을 한다거나 알선을 해준다. 그 당시는 LG전자가 엘리베이터를 할 때.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바이어, 그것도 콜롬비아 바이어가 아니고 다른 네. 나라 바이어하고 내가 그걸 중간에서 이렇게 통역하고 거래 알선을 해줬던 네. 경험도 있고. 보고타 근무하면서 유대인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렇게 유통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 유통해주는 사람 만나다 보니까 만나보니 유대인이야. 예. 큰 대형 바이어들 만나면 대부분 유대인이야. 아니, 그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요? 남미에서 있는 똑같이 유대인들은? 생겼죠. 백인처럼 생겼어 그냥. 백인처럼? 생긴 죄는 구분이 잘 구분이 안 안 돼요. 생김새로는. 그다음에 군수품을 하면서 에이전트를 알았는데 굉장히 능력 있는 에이전트인데 그 친구들 보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처음에는 난 유대인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어요. 예. 야, 왜 그 큰 애들 만나면 대부분 유대인이지? 그때 커피 조합도 가봐보니까 그 조합을 운영하는 친구들은 유대인이야. 네. 하다못해 우리 관장 사택주인도 유대인이 있더라고. 네. 아니 왜 이 산골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와 있지? 한 줌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콜롬비아 그 유통과 저거를 꽉 쥐고 있더라고.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 남미에서는 유대인 사람들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우선 걔네들 숫자가 많지 않아. 몇백 명이 몇백 명밖에 안 돼요. 많지 않아. 절대 많지 않아. 많은 거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많고 유럽 쪽에 많은 다른 나라에는 다 몇백 명, 많아야 몇천 명 수준이지 유대인들은 많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나라를 바꿔서 브라질 갔을 때도 그렇고 다른 나라 돌아다녔을 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유대인들이 상권을 꽉 쥐고 있어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게 상당히 강한 모양이네요. 근데 그때 에이전트 집에 가서 놀란 게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야. 그 옛날에? 야 보니까 그때서부터 아니 좀 이상하다. 유대인 이 친구들이 뭔데 무슨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그 분야를 이렇게 꽉 쥐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개념도 없었는데 근데 현장에서 만나보니 곳곳에 핵심 위치에 다 유대인이더라.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콜롬비아가 또 에메랄드 산지예요. 네. 세계에서 에메랄드가 제일 많이 나. 예. 그 유통을 꽉 쥐고 있는 친구들은 또 일본 친구들이야. 그래요? 내가 바둑을 두는데 일본 다시 가서 연락이 왔어. 자기 바둑대회 참가해달라고. 일본 바둑대회. 그래서 가서 제가 우승을 했어요. 바둑 엄청 잘 드시는 모양이네요. 그 다음 주일에 연락이 왔어. 일본인 친구가 자기한테 바둑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우리 집을 오겠다고. 네. 그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첫날 와가지고 선물을 내놓는데 에메랄드를 선물해. 네.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에메랄드 가장 큰 사무실을 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네. 그 후에 자기 사업장에 놀러 가서 보니까는 그 에메랄드 거래소라는 게 재밌게 돼 있더라고. 거기서 와서 에메랄드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돈도 안 가지고 다니고 보석도 안 가지고 다녀. 단 사무실에 들어와서 구두로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래소 주인한테 맡기고 그 사람은 나가. 만약 그 사람들이 큰 돈을 몸에 지닌다거나 보석 같은 걸 몸에 지니고 다니면 콜롬비아 같은 데서는 게릴라나 마피아전도 많기 때문에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러한 전통이 오래서부터 보석 거래를 할 적에는 보석 거래상들은 전혀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다는 걸 그 사람들이 잘 알아.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털어봐야 나을 게 없다는 걸 알아. 네. 보통 중국 에메랄드는 일본인들이 대부분 취급을 하고 고급 에메랄드는 유대인들이 취급을 해서 그거를 미국이나 유럽에 보내더라고. 보고서를 쓸 적에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후진국에는 데이터나 이런 게 안 나와. 우리처럼 하루 지나면 그 전달에 수입 통계가 탁탁 나고 이런 나라는 없어요. 세계에서도. 무슨 상품에 대해서 혹은 어떤 경제 정보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려고 해도 근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신문도 참조하고 관련 바이어한테 전화도 걸고 보고서 쓰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럼 보고타 다음으로는 주로 어디에서 또 보고타 다음에는 한국 들어왔다가 두 번째로 나간 게 브라질. 브라질은 우리 교포들이 거기에 봉제 산업을 꽉 잡고 있어요. 의류 산업도 잡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이 하던 사업이에요. 아, 원래. 네.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던 사업을 인계받아서 뒤쫓아가는 게 우리 한민족이에요. 네. 미국에서 세탁소 같은 것도 처음에 유대인들이 하던 거거든요. 네. 그걸 우리 교포들이 가서. 브라질이 딱 그렇더라고. 가서 보니까 봉해지로라고 거기에 봉제 산업을 꽉 주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하던 사업이에요. 남미 사람들 그렇게 긍정적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보고타 근무할 적에 엘보 기장과 이렇게 와서 취재를 하는데 그래서 같이 취재를 다녔는데 거기 산동네나 달동네 같은 데 가면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 네. 그래서 너 왜 자식의 미래가 있는데 학교를 안 보내냐 그러면 자기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기도 일주일에 3일 나가서 목수일을 하면 일주일에 나흘은 바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쟤도 그렇게 살면 되는데 못하러 학교를 보느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즉 먹고 자고 일상생활하는데 걱정이 없는 지역은 주로 열대 같은 데가 그래요. 얼어 죽을 일이 없어. 과일이 지천이라 굶어 죽을 일이 없고 기후가 따스하고 좋기 때문에 얼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네. 평생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 네.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든 곳에 사는 사람들 네. 준비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 네. 준비하지 않으면 얼어 죽어. 네.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내야 돼. 네. 이런 곳에서 사실은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역사로 따지면 가장 자기네가 힘든 역사를 가졌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견디는 기술을 키워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고타 같은 데가 바로 1년 4계절이 조금만 내려오면 다 있어요. 보고타는 2650m, 그건 봄이지만 거기서 1시간 정도만 내려오면 벌써 여기는 열대야. 여기는 과일이 내리는 게 아주 지천이에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게 살기 좋은 곳에서는 생각보다는 발전이 없구나. 인간 사는데 큰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데서는 네. 발전이 없어. 예. 힘들어야 어디 가서 일을 하지 않고 하면은 굶어 죽고 이래야 기후가 촉진되고 발전하고. 결핍이 필요를 만들고 맞아요. 그 필요가 모여서 발전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네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한 곳은 스페인 마드리드였었는데 마드리드는 옛날에 거기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나라예요. 거기서 근무하면서도 그런 거 잘 몰랐어. 브라질에는 그 당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부는 거기서 아주 확실히 했습니다. 몸소. 네. 그런 나라는 월급을 주지 못해요. 너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항상 주급을 줘. 주급을 받은 날은 동네 마트가 미어지는 거예요. 네. 돈을 갖고 있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금방 이걸 상품으로 바꿔놔야 돼. 네. 그리고 기업이나 마트도 마찬가지야. 그날 상품을 팔았으면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돈을 어떻게 가치를 유지시키냐가 그 기업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야. 네. 이거를 달러로 바꿀 건지 아니면 빨리 상품을 사놓을 건지 아니면 오버나잇 예금이 있어요. 하루만 예금해도 한 3% 정도 이자를 줘. 하루에. 세상에. 예, 한 달이면 거의 100% 네. 이자를 받는 거예요. 내가 빼수화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걸 결정을 해야 돼. 그걸 달러를 바꾸나 아니면 오버나잇 예금에 집어넣어 아니면 빨리 상품을 사 뭐 등등. 기업가가 품질을 어떻게 개선을 시키고 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케팅하고 여기에다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네.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방법을 찾는데 몰입을 하다 보니까는 선진국에 비해서 기업 자체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나라에서는 돈을 안 갖고 있고 어떻게든지 상품으로 바꿔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물론이고 자동차 같은 것들도 계속 가치가 올라가. 저는 거기서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녔는데 팔 적에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살 때보다.
그리고 그 차가 특이하게도 알코올차였었어요. 거기는 사탕수수 생산 같은 게 많고 이러니까는 그걸 알코올을 만들어서 휘발유가 아니라 알코올로 차가 가요. 저 타고 다녔는데 성능 괜찮아요. 그래요? 특별히 모르겠어요. 그랬던 브라질 생활이 있고, 그리고 중남미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그때 80년대 초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콜롬비아 지방의 근로자 숙소를 갔는데 그렇게 숙소를 의미 있게 잘 지어놓은 걸로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굉장히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을 때거든요. 오히려 내가 가가지고 울컥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때 우리 상무관단을 이끌고 콜롬비아 정부가 거긴 게릴라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이렇게 호위 부대가 붙어 총 들고 그래서 숙소를 내려줬는데 보니까 근로자 숙소예요. 근로자 숙소가 어느 정도 좋으면은 그렇게 그 외국인 상무관단을 거기다 채울 정도로 아주 그렇게 훌륭하더라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질에 가니까 그 당시 모름비라는 아파트촌이 있었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파트촌 자체가 굉장히 잘 됐더라고. 아파트촌의 인공 폭포는 물론이고 작은 동물원도 있고, 그러한 걸로 봐서 이러한 생활의 질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그쪽의 노동자에 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선진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던 나라들이다 보니까 그런 일부 요소 중에서는 우리보다 뛰어난 요소들이 많아요. 삶의 질은 상당히 높네요.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중남미 근무를 나가시는 분들한테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풀리 즐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단점도 다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그거는 주어진 상황이니까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드리드에 갔을 적에는 거기서는 시장 개척 업무에 굉장히 주력을 했었는데, 그때서부터 우리나라의 직물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해서 우리 직물업자들이 많이 출장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바이어들한테 소개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성사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장이 3번 바뀌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마케팅 직원을 데리고 나와서 바이어들을 쭉 한번 이렇게 순회를 하고 들어가. 그럼 그 다음에는 그때 나왔던 마케팅 직원이 사장이 돼가지고 또 마케팅 직원을 데리고 나와. 그 다음에는 그 마케팅 직원이 또 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도로 그때는 그 분야에 우리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었을 때. 그랬군요. 제가 스페인을 근무할 때가 1990년대 초였었는데 그때 EU 통합이 막 진행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경제 수렴 대책이라고, EU가 한 나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이 통합적인 걸로 시행되기 위해서 각국 간에 조율을 하는 거야. 그때 조율할 때 그들이 가장 중점을 줬던 게 각국의 인플레이션은 3%를 넘으면 안 된다. 유럽이건 미국이건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인플레이션 관리입니다. 오히려 그때 나가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저렇게 신경을 많이 쓸까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플레이션 관리에 신경 쓰는 걸 많이 못 느꼈는데 유럽에 나와서 확실히 느꼈어요. 두 번째는 재정 적자의 그 폭이 GDP의 3%를 넘으면 안 된다. 누적 재정적자의 합이 GDP의 60%를 넘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3% 선에서 막아야 되는데 재정적자도 GDP의 3%를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각국 통화를 유로화로 통합하기 위한 각국의 환율도 각국이 지나치게 등락폭이 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영국이 파운드화를 EU 통합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강세 통화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강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마추어인 제 눈에도 보여요. 영국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조지 소로스의 눈에 안 띄었어요. 그래서 폭격을 당하죠. 순식간에 1조로 그냥 거머쥐죠. 일주일 만에 조지 소로스가 한 10억 달러를 벌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상황을 유럽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나라든지 환율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강세를 간다거나 혹은 약세로 간다거나, 이걸 시장의 흐름이 아닌 인위적인 개입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중남미에서 초인플레이션 상태도 봤고 유럽에서 통화 수렴
정책 과정에서 파운드화가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이렇게 당하는 것도 봤고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환율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경험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IMF 때 강원 정책이 맞습니다. IMF를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를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페인에서는 관광산업이 가장 중요한 국제산업인데 저는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스페인에서는. 관광산업이 고용 창출 개수가 가장 높은 산업이에요. 관광산업.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좀 막혀 있지만 앞으로는 관광산업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중국, 신혼부부나 일본 주변의 아시안들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일 수 있는 거대한 플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게 콜롬비아 같은 나라도 저 위에 산안드레스라는 섬이 있는데 그건 저쪽에 과테말라 쪽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콜롬비아 섬이야.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를 관광 특구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면은 모든 게 면세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면세 제품 한 500불어치만 사오면은 비행기 값이 빠져.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관광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게 어느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면 제주도를 전체를 관광 특구로 만들고 거기에 들어오는 외국인한테는 그 호텔이건 뭐건 다 면세로 해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한국의 휴대폰, 한국에서 나오는 노트북 이거 몇 가지 사가지고 하면 그 비행기 값이 빠지게끔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세계적인 그러한 테마파크나 이런 걸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는 복합 리조트 호텔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일자리 창출에 이만한 산업이 없어요. 마이스 산업이나 관광 자기가 산업이나. 파리가 세계 관광 1위니까 그걸로 먹고 살았던 나라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근처에 3시간 비행시간 이내에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51개나 있다. 지정학적으로 볼 적에 영종도에 있는 우리 인천공항만큼 이렇게 대단한 위치를 갖고 있는 이런 허브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종도에다가도 마카오나 싱가포르의 그 마이스 산업을 주도한 양반이 아델 샌더슨인데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마지막 자기 필생의 산업을 펼칠 곳을 영종도로 딱 찍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번 왔었는데 만약 그쪽을 싱가포르나 이런 것처럼 관광지역으로 만들면은 거기에 대단한 마이스 산업과 동시에 고용 창출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스페인 근무하면서 봤고 또 하나는 스페인에서 느낀 거는 국민들의 민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유럽이라 그런지 교양 수준도 높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스페인을 앞섰지만 저런 교양 수준을 쫓아가려면 저건 참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홍익희 선생님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서 과거의 각 지역별로 특성, 특색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아주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한 번 더 그 해외에서 만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이 무역하고 엮어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선 근무한 지역도 오늘 근무한 지역 외에 뉴욕도 근무했고 파나마, 멕시코, 스페인 다시 근무했고 마지막 밀라노 근무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한번 하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무역사의 번외편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홍익희 선생님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